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지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서울 패션 위크가 열렸는데요. 2015 SS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가을과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패션들이 선보일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요, 여러분과 패션 디자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동안 독일과 패션은 썩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패션의 시선이요, 독일로 향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근대 문화와 예술, 그리고 베를린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메이드 인 젊은이가 된 걸까요? 네, 파리는 아름답고 박물관 정도로 느껴지고 로마는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런던은 지나치게 비싸고 복잡하다. 여기에 비해 베를린은 넘쳐나는 아트 갤러리와 클럽, 그리고 현대적인 건축물로 가득한 쿨한 도시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곳은 여전히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남아있다. 지난 7월 독일이 월드컵 트로피를 거머쥐는 순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의 힘에 대해 다양한 특집 기사를 다뤘는데요. 독일을 주목한 건 전 세계 주요 매체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BBC는 지난해 전 세계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독일이 가장 인기 있는 유럽 국가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월드컵의 승리가 독일의 진보를 상징한다고 말했고요. 영국 방송에서는 월드컵까지 우승한 독일이 과연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고 TV 토론까지 펼쳤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독일이 열등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 지극히 패션인들의 시선으로 답을 하자면 패션입니다. 비록 휴고 보스, 그리고 에스카다, MCM 등의 고향이며 칼 라거펠트와 질 샌더, 토마스 마이어가 탄생한 나라이긴 하지만요. 독일의 패션 지수는 이웃나라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에 비해서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나마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건 버켓스탁인데요. 독일산 최고의 패션 아이템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의 아이템이기도 하죠. 네, 비록 꾸티르 하우스나 쿨한 디자이너는 없지만 이 독일은 풍부한 문화 자산을 지닌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유산들은 지금 패션계 디자이너들이 손꼽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점호 높이를 자처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은 바로 미우치아 프라다인데요. 전 세계 패션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이 여장부가 7, 80년대 독일 문화에 푹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화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역사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고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긴 그녀가 가리킨 것은 과거 독일 문화의 연대기, 컬렉션에선 바스핀더의 뉴 저먼 시네마와 피나 바우시의 아방가르드 무용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뿌리를 마련해준 20년대와 30년대 독일을 주름잡았던 구성주의자들의 작품과 또 바우하우스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그래픽한 패턴과 음울한 분위기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독일 태생의 예술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요, 비단 프라다뿐만은 아닙니다. PB 파일로의 셀링 컬렉션 역시 독일에서 이번 시즌에 뿌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런던에서 열린 다다이즘의 선구자 한나호코 전시회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한 파일로가 선보인 가슴 위에 코사지 장식과 한쪽귀를 장식한 샹들리에 귀걸이는 아티스트에 대한 오마주, 이 온몸을 감싸는 롱코트와 투박한 구두는 모델에서 아티스트로 변신한 리 밀러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프라다 외에도 이 파일로 외에도 또 독일의 아이디어를 시발점으로 삼은 그런 디자이너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스위스 취리히에서 탄생해서 베를린에서 꽃피웠던 다다이즘, 그래픽하고 조형적인 컬러가 돋보이는 바이마르, 가구부터 건축물, 편집 디자인까지 영향을 끼친 바우하우스까지 호주 보그지는요, 올가을 컬렉션에 등장한 독일 모티프의 디자인을 추적하면서 20세기의 초반 독일 바우하우스의 명장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덩달아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은요, 당연히 독일의 패션입니다. 비록 패션 황제 칼 라거펠트를 배출한 나라이긴 하지만요, 이렇다 할 만한 패션 브랜드가 없는 독일. 지금 당장 가능성이 큰 것은요, 제이슨 우룰의 아티스틱 디렉터로 임명한 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휴고 보스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패션쇼를 선보이고 이네즈앤 비누드 커플과 함께 세련된 광고 영상을 만드는 등 독일 패션 알리기에 현재 앞장서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베를린에서 사는 것은 매우 신선하고 또 자극적인 경험이라고 에르메넬 질도 제냐로 옮겨간 스테파노 필라티는 아예 파리를 떠나 베를린에 정착해버렸다고 합니다. 제냐로부터 베를린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그는요, 오래된 빌딩 위에 펜트하우스를 짓고 1층 사무실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사회적인 구조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또 어떤 무리에게도 속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도 팔라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계층과 구조가 철저하게 나뉜 파리에서 이곳으로 오니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쐬는 기분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극히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나라에서 느끼는 이 뜻밖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독일의 문화를 이끄는 힘이자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독일 근대 문화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무너질 듯한 건물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 그리고 번잡한 도심 속에서 벌어지는 퍼포먼스, 끊이지 않고 열리는 훌륭한 전시들까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가능성은 물론이고요. 빈틈없이 일처리를 바탕으로 하는 독일 디자인은 그를 비롯한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패션계와 예술계가 주목을 끌고 있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독일 출신이거나 베를린을 근거지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영감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차고 넘치는데요. 한 달 전에 예약해야만 관람이 가능한 벙커 뮤지엄인 보로스 컬렉션은 전 세계 예술 애호가들의 성지로 꼽히고 있고요. 셀린의 러기지백과 플로스의 조명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멀티숍, 안드레아스 머커디스는 새로운 쇼핑 공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베르그하인은 베를린이 지닌 자유가 폭발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곳을 탐색하기 위해 모이는 이들 덕분에 베를린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규정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도시 베를린. 과연 미래에는 또 어떤 식으로 패션계와 예술계에 영향을 끼칠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정보로는요, 제대로 믹스 매치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복으로만 치부했던 스웨트 팬츠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젊은 남성분들, 그리고 실용적인 패션에 관심 있는 패션 피플들에게 많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요, 울 재킷과 스웨트 팬츠입니다. 포멀한 느낌의 재킷도 이 스웨트 팬츠 한 벌에 수트처럼 조화롭게 잘 어울릴 수가 있는데요. 단 컬러를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색과 카키색처럼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색이 유용한데요. 여기에 빈티지한 갈색 워커부츠와 니트 비니까지 더하면요, 또 흠잡을 수 없는 자유분방한 수트룩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맥코트와 스웨트 팬츠를 믹스한 패션인데요. 스웨트 팬츠가 운동복 출신
패션이긴 하지만요, 얼마든지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회색 스웨트 팬츠와 스웨트 셔츠를 맞춰 입고 운동화를 신어도 단정하고요. 또 말쑥한 느낌의 맥코트를 더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맥코트가 진중하고 또 신사다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스웨트 티셔츠 안에 캐주얼한 셔츠가 아닌 흰색 정장 셔츠를 입어서 긴장감을 더해줘도 좋은 그런 패션입니다. 다음 세 번째인데요. 스웨트 티셔츠와 스웨트 팬츠입니다. 컬러감 있는 스웨트 프린트의 스웨트 티셔츠와 이 고급스러움을 더한 그런 스타일인데요. 스웨트 티셔츠와 스웨트 팬츠, 아마 이 둘의 조합은 가장 뻔하고 지루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 기하학적인 패턴이나 컬러감 있는 프린트의 스웨트 티셔츠를 입어서 생기를 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무플라즈 패턴의 운동화와 또 가죽 소재 캡 모자로 밋밋함을 덜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다음 네 번째는요, 데님 자켓과 스웨트 팬츠입니다. 청색 데님 자켓은 풋풋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데요. 절개 디테일이 돋보이는 회색 스웨트 팬츠와 매치를 하면 분방함이 배가 됩니다. 이너로는 이 카키색이나 낙타색과 같은 차분한 색의 터틀넥 니트를 입고요. 또 조금은 투박하지만 클래식한 디자인의 워커 부츠를 신는다면 허술한 듯 보이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차림처럼 아마 돋보일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요, 크루넥 니트와 스웨트 팬츠를 믹스 매치해 볼 텐데요. 이 포근하고 온화한 니트와 스웨트 팬츠를 매치해서 입는다면 고상한 분위기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우아한 와인색 니트와 포멀한 정장 팬츠와 마주했을 법한 줄무늬 디자인의 감색 스웨트 팬츠, 여기에 실키한 질감의 갈색 양말과 또 곱상한 스웨이드 소재의 슬리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편안해 보이지만 여유와 품위를 잃지 않은 고단수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라이더 재킷과 스웨트 팬츠를 믹스 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직한 검은색 라이더 재킷은 남성미를 풍기죠. 여기에 지퍼 장식이 돋보이는 카키색 스웨트 팬츠와 가죽 스니커즈를 더했습니다. 차갑고 시크한 또 도시 남자의 차림인데요. 이너로는 또 느슨하고 보드라운 티셔츠에 체크 셔츠를 겹쳐 입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라이더 재킷 밖으로 삐죽이 나온 체크 셔츠는요, 거친 상남자의 이미지를 좀 중화시켜 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믹스 매치를요, 미스 매치가 아니게 입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두 아이템을 정말 다르지만 잘 매치해서 패션 피플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디자이너는요, 기존 질소의 정복을 꾀한 디자이너 가브리엘 코코 샤넬입니다. 네, 샤넬은요, 1883년 프랑스 남부의 소미르에서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사별하고 아버지에 의해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보육원 시절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바느질을 배웠고요. 이렇게 습득한 바느질 기술은 훗날 샤넬을 패션업으로 시작하게 해서 그녀의 패션 감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다고 합니다. 샤넬은 나중에 보육원을 나와서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샤넬 로고에 사용된 두 개의 C의 출처를 코코라는 별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샤넬이 거짓말을 통해 숨기고자 했던 그녀의 이러한 불우한 성장 과정과 틀에 매인 교육의 부재는 그녀가 기존의 관습을 깨고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샤넬은요, 가수 시절 재력가인 발상을 만나서 그의 정부가 됐는데요. 그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1910년 모자 가게를 열게 되고요. 당시 프랑스에서 정부에게 모자 가게를 열어준 것이 일반화가 되었는데, 샤넬은 이 모자 가게를 시작으로 1913년 그녀의 두 번째 애인인 영국의 사업가 카펠의 도움으로 프랑스 휴양지인 도빌에서 모자와 함께 단순히 스포츠웨어를 취급하는 상점을 열게 됩니다. 이때부터 당시 주로 남성의 속옷용으로 쓰여 보잘것없는 소재로 취급되던 편물의 일종인 저지를 이용해서 의상을 제작하는 실험 정신을 보여줬고요. 스웨터나 세일러 블라우스와 같은 편안한 의상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 1916년 샤넬은 또 다른 휴양지인 비아리츠에서 메종드 쿠티르를 열어서 정식으로 첫 의상 컬렉션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편물을 포함한 이 활동하기 편안한 소재를 활용해서 단순하고 또 기능적인 의상 디자인을 전개했다고 그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미국 보그와 바자에서는요, 저지를 이용한 이 샤넬의 디자인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지를 이용한 여성 의상의 디자인은 샤넬 이전에 다른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시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샤넬의 저지로 된 여성 의상의 일반화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안에서 우아함을 창출할 수 있었던 샤넬의 탁월한 디자인 센스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18년 쿠티리에르에 등록을 하고 파리의 캉봉 거리에서 매장을 열었습니다. 네, 그녀는 산업 발달에 의한 기능성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이고요. 여성 라이프 스타일의 모던한 변화에 일궈서 장식성을 배제한 이 활동성의 의상을 제안하게 됩니다. 샤넬의 단순하고 또 활동적인 디자인은 애인이었던 영국인 웨스터민스터 공작과 그 주변 친구들이 착용했던 스포츠웨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샤넬의 디자인은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됐고요. 1920년 중반에는 이미 유명한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샤넬 디자인의 단순미와 기능성의 극치는 1926년에 발표한 리틀 블랙 드레스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당시 여성의 검정 의상은 상복이나 점원들의 의상용으로만 착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샤넬은 산업혁명 이후 남성복에서 일찌감치 댄디들에 의해 확립된 검은색의 우아한 미적 가치를 최고급 여성복에 도입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또한 리틀 블랙 드레스로 대표되는 샤넬의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은요, 복제가 쉬워서 다양한 가격대에서 그에 맞는 또 다양한 소재로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샤넬이 디자인한 복제가 성행했었는데요. 샤넬은 이를 꺼리지 않고 본인의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결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샤넬 디자인 복제 성행은 샤넬 디자인의 홍보 효과로 작용함과 동시에 오리지널 샤넬의 상품의 희소성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네, 샤넬은 상류층 인사와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회적인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됐는데요. 그녀의 마른 몸매와 짧은 머리 스타일은요, 1920년대에 풍미한 미성숙한 소년의 모습과 활동적인 여성상을 대표했다고 합니다. 네, 샤넬은 항상 자신이 디자인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해서 매체와 대중들 앞에 등장을 했고요. 이는 샤넬의 상품 자체 홍보뿐만이 아니라 이 상품을 조합해 탄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스타일의 예를 보여줬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샤넬의 향수 사업은요, 1921년 샤넬 넘버 5로 시작된 이후에 그녀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 푸알에 의해서 이미 다양한 디자이너의 향수가 발표된 이후였기 때문에 샤넬 넘버 5는 첫 디자이너 향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향수는 디자이너의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향수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 5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이름과 단순한 용기의 디자인은 시대를 앞선 모던함을 표현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샤넬이 또 다른 과업으로 1924년에 처음 발표한 코스튬 주얼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당시 여성의 보석은 집안 남성의 경제적인 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샤넬은 이러한 사회적 관습
관습을 깨고 인조, 진주 또는 크리스털 등의 인조 보석을 제조해서 진짜 보석과 조합해 다양한 액세서리를 디자인하게 됐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조 진주 목걸이로 여러 줄 드리워서 우아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샤넬은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시작과 함께 꾸티르 하우스를 닫고 프랑스 남부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파리가 나치의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샤넬은 독일군 장교와 교제를 시작했고 나치에 적극 협력하면서 그녀의 옛 애인인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친구인 처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공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전 후 샤넬의 이러한 행위가 밝혀지면서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샤넬은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됐고요. 이로 인해 스위스로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샤넬은 오랜 망명 생활을 접고 파리로 돌아와서 1954년 새 컬렉션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디오르와 발렌시아가와 같은 남성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스타일이 유행하게 됐는데요. 샤넬은 이들 남성 디자이너들이 여성의 인체나 활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디자인을 소개했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넬은 이들 디자인에 맞서서 1920년대 이 스웨터의 모습에 가깝던 저디 가디건 슈트를 편안한 스타일로 다듬어서 새롭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샤넬의 컬렉션은 파리에서 예전의 디자인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혹평을 받은 반면에 미국에서는 또 그녀의 실용적이고 모던한 스타일에 재탄생의 박수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네, 샤넬은 패션계에 복귀해서요. 세상을 떠나는 1971년까지 패션에 대한 열정을 불살르면서 샤넬 슈트를 클래식한 스타일로 정착시키는 데 앞섰다고 하는데요. 샤넬의 본인 디자인의 영속성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은 나는 사람들이 샤넬 모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샤넬은 스타일이다. 모드는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지나간다. 하지만 스타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녀의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녀의 디자인 하우스는 1983년 이후 라커펠트 지휘 아래 샤넬 본래 스타일의 새로운 요소를 접목해가며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코 샤넬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패션 관련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두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아가방 컴퍼니고요. 종목 번호는 013990입니다. 유아용 의류와 용품 그리고 왕구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수출은 미국 현지 법인인 아가방 USA를 통해서 ODM 방식으로 유아동 의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생산과 현지 판매는 아가방 차이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가방, 엘르, 디어베이비와 프리미엄 브랜드인 에뚜아 등 여러 가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엘르는 대형 할인점 위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요. TV 홈쇼핑과 브랜드, NAP 그리고 데일리웨어 브랜드 이아오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는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종목은요. 신성통상입니다. 종목 번호 005390입니다.
신성통상은 1968년 설립된 니트 의류 전문 업체인데요. 주문 상표 부착 방식의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토대로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고요. 현재는 객과 올드네이비, 타깃, 그리고 월마트 등에서 대형 바이어들을 위주로 영업을 전개 중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패션 사업에 진출해서 현재까지 올젠과 지오지아 그리고 유니온베이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학로점을 필두로 현재 89개의 매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수출 사업부가 수익성 위주인 오더 물량으로 제품 믹스를 변경하면서 수익성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관련 톡 아가방 컴퍼니와 신성통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동물이 고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고양이의 반응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고양이도 새끼 고양이가 귀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 고양이를 영물이라고 많이 말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침팬지 다음으로 지능이 높다는 그런 가설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 고양이의 감정 표현을 보면요. 아, 동물들도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느낌표를 찍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한 주에 비해서 기온도 높고 좋은 날씨 계속되고 있는데요.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